안녕하세요. 저는 임상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인내천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면 훨씬 더 소통하는데 아주 좋았겠지만 온라인 상황에서도 더 의미 있는 우리 이야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만나서 반갑고요. 자, 여러분 이야기 순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왜 인내천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촘촘하고 정밀하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가장 현실적인 의미에서 다시 얘기하면 그 인내천의 본질이 뭔지 가장 일상적인 의미에서 더 잘 알아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인내천이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우리 가장 현실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날 인간 사회 안에서의 인내천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 하는 이야기를 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천이라고 하는 게 인간 사회에서 적용됐을 때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지구 생태계 안에서의 인내천이라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내천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걸 수행할 때 우리가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인내천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이걸 만약에 처음 듣는 사람이 듣는다 치면 굉장히 이상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사람이 하늘이래요 하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사람은 하늘처럼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게 마땅하겠죠. 자, 여러분 표현은 다른데 의미는 동일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인내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인내천이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표현은 다르지만 아주 여러 가지로 다른 표현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내천의 바탕이 되는 건 당연히 동학사상이죠. 동학사상은 왜 처음에 생겨났을까? 그러니까 동학사상이 태동하게 된 이유가 뭘까? 이거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학농민혁명이었죠. 그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적 배경이 뭐지? 라고 물어봤을 때 다시 한번 왜 인내천이었을까 하는 문제와 연결이 돼요. 표현만 다르지 의미는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권을 전복한다 하는 의미보다는 가치혁명의 의미가 더 크죠. 그 가치혁명의 의미가 평등이었습니다. 평등. 당시에 신분 체계가 있는 게 합법적인 정부 형태였다는 점에서 사람이 모두 다 평등해요 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죠. 가치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동학 또한 농민들이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뭘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부를 때 베이스는 다 농민이었죠.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또 동학도들이었고, 그런데 농민이라고 하는 건 당시 직업군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일반인들이 목숨을 걸어야만 했을까 하는 것과 다 맥락이 같은 것.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관점에서요. 동학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 민생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민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다 똑같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한식하고 청명하고 하루 차이예요. 그러니까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마찬가지야. 왜 그럼 이런 문제까지 내몰렸을까? 선생님 그러면 민생이라고 하면 그냥 밀란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왜 동학혁명이라고 해요? 그 이야기를 이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치 상황이 있죠.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요. 관군, 민복군, 왜군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동학농민군 그러니까 관군, 민복군, 왜군이 다 힘을 합해서 동학농민군과 대치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을 억압했습니다. 근데 관군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동학농민군의 정부의 군대죠. 이게 굉장히 웃긴 이야기인데
민복운이라는 건 뭡니까? 그 당시에 그 세력 세도가들, 그러니까 뭔가 기득권 세력들이 뭉친 연합, 뭐 유세행들이라고 해도 좋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죠. 그리고 왜군,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 세 군대, 그러니까 왜군하고만 싸웠으면 이해가 가고, 뭐 민부군하고 싸웠다 그러면 뭐 적당히 어떤 이유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군과 왜군이 한 편이 되고 민부군까지 다 합해서 동학농민군과 대치를 했다.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표현은 다릅니다. 근데 의미는 같죠. 폭정이다. 폭정. 폭정을 누가요? 정부에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관군에 들어갈 수 있고, 수탈을 했다 하는 것. 당시 양반 계급들, 예를 들면 민복군 같은 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차별했다. 이건 차별은 전부 다에 해당하는 거고요. 탐관오리가 있다. 이건 관군에 좀 더 가깝겠죠. 식민지 침략이다 하는 것도 왜군에 적용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다 다르지만 폭정이라고 부르든 수탈, 차별, 탐관오리, 식민지 침략 다 부르지만 우리가 동일한 의미에서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공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그 공공이라는 건 산술적으로만 봐도 동학농민군이죠. 90% 이상의 국민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공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전용했다는 거죠. 그 방법에 폭력은 당연히 동반이 됐었고, 그렇게 해서 사적인 이익, 사적인 이익으로 취했다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표현들의 동일한 의미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 최조라는 그 인물의 의미가 또 부각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저항의 대상,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괴롭힌다 하면 무슨 군수 어디 그 탐관오리라고 부른 어떤 인물, 특정한 인물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수탈의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계급 차별 그 자체에 저항의 대상을 뒀다는 것. 이게 바로 그 단순한 밀란의 범주를 넘어선 그 평등혁명이었다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유가 되죠. 오케이. 여러분, 그렇다면 관군, 민복군, 왜군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용어지만 사실은 이걸 현대판 버전으로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이라고 부르면 현대판 버전으로 뭐예요?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이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임금 노동을 하는 혹은 자영업을 하는 그냥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럴 때 관군, 민복군, 왜군에 해당하는 게 이를테면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는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들, 아니면 국정농단을 했던 인물들, 아니면 부정부패를 하던 사람들, 그리고 권력을 사유화시켰던 사람들. 여러분 많이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죠? 토착 왜구들, 친일파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쿠데타, 전 군인 아닌데요. 국정농단, 정치인 아닌데요. 부정부패, 이 표현은 다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친일파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일파 하면 일본이 좋다 이런 그 가장 넓은 의미도 있지만 일본에 붙었다, 일본을 위해서 그 조국을 버렸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매국노 이완용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의 유언, 자기 아들한테 했다는 유언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렇게 이완용 같은 사람은 일본이 좋아서 일본을 일본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었어요. 겉으로의 표현은 친일파였지만 그 핵심 동일한 의미는 뭐였냐면 그게 소련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누구든 간에 자신한테 이익이 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바로 공공으로 돌아가야 할 이익을 사적인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사적으로 취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미국이 잘 될 것 같으니까 너는 친미파해. 죽어가는 맞아.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관군, 민복군, 왜군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겼어요? 동학농민군을 넘어서서 동학농민군을 패배시켜서 그러면 필연적으로 민생의 피폐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요즘식으로 그 얘기하면 기득권 카르텔이죠. 그러니까 기득권 카르텔에 우리가 굴복하는 순간 우리 자신의 민생은 피폐된다는 거. 여러분 그 밀란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지난 그 몇 년 전에 촛불 시위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 촛불 시위를 단순한 시위라고 부르지 않고 촛불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위의 범주를 넘어서서 온전한 민주주의의 실현,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고 그걸 그 궁극적인 목표로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대치구도, 기득권 카르텔, 관군, 민복군, 무슨 왜군이라고 했던 이 표현만 다른 기득권 카르텔과 우리 일반 시민, 동학농민군 이 대치 구도에서 우리가 우리의 확고한 우위를 바꾸어 놓지 못하면 우리 민생은 21세기에도 과거의 비극 똑같이 그것도 필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리고 시민이 깨어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연대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서로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났지만 가치 중심의 연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인내천의 뿌리 를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동학 사상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평등이죠. 여러분 동학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유불선에서 뭔가 벤치마킹한 것들이 있지만 유불선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학이라고 했던 동학의 학, 서학의 학 할 때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건요, 요즘처럼 현실과 어느 정도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요. 그 삶의 방식을 말했던 겁니다. 삶의 방식. 그러니까 최재호가 쳤던 건 뭐였냐면 더 나은 삶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학하고 유교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유학이라고 하는 건요, 육아의 가르침이죠. 그 육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삶의 방식에 적용해서 삶을 살아간다. 이게 유학입니다. 그러니까 삼강오륜 같은 게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 왜 어른들 말씀을 안 들어? 하는 식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특정한 그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 유교라는 건 절대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 육아의 창시자가 너무 존경스러워. 그래서 그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를 올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미하는 종교와는 결이 다르죠. 그래서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은 공자 사당에 가서 제를 올립니다. 유학,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은 아 그래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아 그래 연공 서열 이거 중요한 거지, 아 부부간에도 뭐 친구 간에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재우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당시에 엄청난 혼란기였죠.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를 정도로 민생이 파탄됐다 하는 건 엄청난 혼란기였고, 그때까지 적용되던 삶의 방식, 그게 유든 불이든 선이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 나섰던 겁니다. 오케이. 바로 그 이유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은 것, 이게 바로 동학이라는 거였죠. 그 얘기를 할 때 또 한번 이제 그렇다면 동학과 서학은 어떻습니까? 어떤 공통점 혹은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랬을 때 서학과도 차별점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학은요, 우리는 받아들이는 기제가
종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당시까지만 해도 희박했어요. 거의 없었다고. 이건 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서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천주교였고 오래된 기성 종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학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삶의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오해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예를 들면 당대 지식인들 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소개된 이 서학에 관련된 이야기 천주실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걸 소장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실은 새로운 방식의 삶의 방식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최재호가 수용한 것 역시 서학 자체나 어떤 종교 자체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저 중에서 평등한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은데 평등한 것 바로 이 평등한 삶의 방식으로서의 학, 삶의 방식으로서의 학 이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재호의 선택은 최종적으로 뭐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학이었고 동학을 창시했는데 그것의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평등한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원인을 차별해서 찾았던 거죠. 자, 그럴 때 이 동학 평등을 우리가 동학 사상의 핵심 가치라고 둘 때 세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최재호 시기에서는 인내천과 관련해서 나중에 인내천을 주장하게 된 근거가 된 시기죠. 그런데 이때 최재호가 주목했던 평등은 인간 사회의 평등에 주목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평등에 집중했던 시기였죠. 여러분 이건 일단 동학의 존재론이라고 하는 건 직이이론론입니다. 직이이론론. 직이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왔어 하는 게 동학의 존재론이죠. 그런데 서학에서 벤치마킹한 게 평등이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 서학의 존재론은 실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물심이원론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물질이죠. 우리 육체, 이건 세상, 이게 다 물질입니다. 심이라고 하는 건 영혼의 세계 혹은 정신이나 이성의 세계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이원론에서 존귀한 것들은 전부 다 심적이었어요. 심적. 그러니까 정신, 이성, 영혼 이쪽이었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치면 하늘이었죠. 하늘. 그래서 존귀함과 평등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천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를 동학의 존재론과 서학에서 벤치마크한 그 부분을 어쩌면 정밀하지 않은 방법으로 왜냐하면 당시 행동가였죠. 최재호는 학자라기보다는 행동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에 필요한 부분만큼만 소박하게 결합하다 보니까 바로 이 시천의 신비체험 몸이 부르르 떨린다거나 아니면 천어를 말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내가 시천을 했다. 천주를 내 안에 모셨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래 이제부터 너는 존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평등해 라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최재호가 이해한 평등의 조건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핵심이 그거였죠. 시천주라고 하는 거. 하늘을 모실 때. 하늘을 모실 때.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천을 가능하기 위한 수단들을 또 만들어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주문이었습니다. 21자 주문. 그리고 21자 주문을 통해서 시천을 했다, 하늘을 모셨다 하는 걸 증명을 요구했어요. 그 증명의 대표적인 게 하늘의 소리, 천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사실은 인간의 평등에 집중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최재호는 인간 말고 다른 것의 평등 가타부타 말한 명확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보면 21자 주문을 외우고 천어를 말해야 너는 그래 시천을 했구나. 하늘을 모셨구나. 이제부터 너는 존귀하고 다 평등한 존재가 되는 거야. 했다면 이건 인간의 제안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최재우가 제안한 평등, 인간 사회에 어쩌면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평등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기 가능한 의문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만물 중에서 왜 인간만 존귀한 거지? 라는 가장 상식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학의 존재론이 지기 이론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지기로부터 나왔다면 왜 인간만 존귀한 거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당연히. 응?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기 이론론에서 오직 인간만 평등하다는 주장,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혹시 무슨 아닐까? 혹시 일정한 편견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 짧은 최재우의 시기가 지나가고 그 최시영의 시기가 도래했죠. 이때는 어떤 식으로 그 평등과 관련해서 그 정의할 수 있냐면 지기 이론론에 충실한 만물 전체의 평등을 주장했던 시기라고 우리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최시영의 평등론이 가장 동학적인 사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 최시영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적인 그 학문을 훈련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식으로 뭐 전제가 어떻고 결론이 어떻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얘기한 것들을 논증 형태로 바꾸면 바로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동학의 존재론에 따라서 세상 만물이 모두 지기의 소산이라면, 다 지기에서 나왔다면, 그리고 이건 최재우의 덕이죠. 지기가 하늘처럼 존귀한 것이라면, 여러분 일반적인 그 이론론, 기 철학으로 그 되는 일반론에서는요, 기 자체가 존귀하다는 정당성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최재우의 따옴표를 치고 오해로부터 모든 지기가 다 존귀하다, 하늘처럼 존귀하다 하는 게 생겨났죠. 다시 얘기하면 모든 게 지기의 소산이고 그 지기가 하늘처럼 존귀한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인간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비롯한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늘처럼 존귀한 존재야. 이런 결론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노벨상을 100만 개 받아도 모자랄 정도면 과정이 아니에요. 이런 거대한 웅장한 형이상학을 말한 분이 없었어요. 동서양을 통틀어서. 여러분 어쨌든 최시영의 평등론, 이건 정말 감동적이면서 웅장한 형이상학인데요. 그러면서도 가장 동학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우리 현실의 문제를 그 파헤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것만큼 그 깔끔하고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계속 강조해서 가장 동학적인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동학의 지기 이론론에 가장 부합해요. 이건 비판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동학의 인내천, 이건 그 사람만 하늘처럼 존귀하다. 이건 굉장히 편협적인 이야기죠. 인간 중심주의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인간 중심주의가 왜 인간에게 오히려 더 안 좋은지 이 뒷부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고요. 사람도 하늘처럼 존귀하던 인간 존중주의죠.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롯한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존귀한 거예요 하는 만물 존중주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그 손병희 시기, 동학평등의 세 번째 단계죠. 이 손병희 시기로 가면 이때는 어떤 식으로 정의할 수 있냐면 이때는 그 동학이 천도교라는 종교, 근대 종교의 그 형식을 띠게 됐죠. 그 종교적 특성을 반영한 인간 중심적 평등론으로 다시 회귀한 시기입니다. 다시 돌아간 시기죠. 그래서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물론 동학을 그 천도교라는 종교로 그 만들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억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가 아닌 모든 것들은 다 탄압하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거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런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요. 어쨌든 동학은 현대적 의미로 보면 굉장히 촛불혁명과 같은 굉장한 시민운동이었는데 시민사회 운동이었는데 이게 종교단체, 천도교라고 하는 그 좁은 정체성 안으로 그 갇히게 되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천도교 교사는 점점 약화돼 갑니다. 그러니까 신생 민족 종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존에 있던 거대한 글로벌 경쟁, 글로벌 그 종교들과의 경쟁에서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그 종교들은요, 1000년 동안 뭐 몇백 년 동안 그 세월을 지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현실 친화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가가기에 그런 거야 하고 쉽게 받아들일 정도로 세속화라고 보통 정교학 용어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세속화 작업이 엄청나게 정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됐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 분열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민사회 운동에서 탈피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관심에서 모르는 측면, 이것도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특히나 동학은, 그리고 천도교는 그 일제의 탄압에 맞서는 저항의 아이콘이라는 특징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런 이미지가 퇴색하고 말았죠. 그리고 동학 내부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세속화라고 하는 작업과 맞물려서 이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가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그 동학의 현대적 해석, 이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아까 최시영 같은 분은 그야말로 저는 독일에서 그 철학적 인간학이라는 현대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 대단한 사상입니다. 근데 이게 현대적 해석으로 하는 작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거나. 그리고 용어 같은 것도 현대화 작업에 너무 사실은 거의 손대지 않았죠. 그런 의미에서 인내천을 한번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인내천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기에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그 세 분의 걸출한 동학이 배출한 걸출한 인물들이 말한 그 평등의 그 범주가 조금씩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평등의 범주를 인간 사회에만 한정할 것인가, 최재호나 선병희처럼, 아니면 그 만물 전체로 확장할 것인가, 최시영이 그랬던 것처럼. 우선 이게 선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방향이 정해지고, 왜냐하면 어떤 방향으로 정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내천의 방향과 그 의미는 완전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인내천의 핵심 의미가 상생에 있다 하는 현대적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이건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위 이론론에서 모든 존재자의 권리가 동등하죠. 그러니까 실천을 할 때만 평등하다 해도 좋고, 뭐 최시영처럼 그것 자체로 실천의 대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평등하다 해도 좋지만, 어쨌든 존귀한 존재들이 옆에 있죠. 그럼 그 존재한 존재는 당연히 평등한 거고, 그 평등한 존재를 차별할 논리적 근거, 현실적 근거가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사회적 존재라고 하면, 우리가 그 보통 경쟁에서는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하지만, 세상의 모든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적어도 사람에 관련해서 얘기할 때 사람이 모두 다 하늘처럼 존귀하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 함께 잘 살아가자 이렇게 이런 결론밖에 안 나와. 이런 결론이 필연적이죠. 이게 바로 현대적 언어로 얘기하면 윈윈입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는 거.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이게 바로 상생이죠. 그래서 인내천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동학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 평등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것과 연관 짓는다면 가장 현대적인 해석이 상생이라는 의미로 귀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 중에서 인간만 특별한 존재인가 하는 문제는 더 논의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존재자들 간의 삶은요, 항상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 저는 임상욱입니다. 이 존재,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것 같지만 모든 존재는 사실은 생태계의 형태로만 생존 가능해요. 생태계. 이를테면 나를 구성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구성하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조금 이따가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짧게 얘기하면 제 보이는 이 코가 있으면 코 안에도 생태계가 있어요.
제 대장 안에도 대장의 생태계가 있습니다. 각각의 생태계가 작은 게 있는데요. 이 작은 생태계가 무너지면 큰 생태계, 임상옥이 곤란해집니다. 이 큰 생태계가 곤란해지면 또 이 작은 생태계가 그 위협을 받는 거고요. 이렇게 생태계로 존재한다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적이라는 뜻이에요. 오로지 임상옥이라는 인간만 소중하기 때문에 임상옥 아닌 건 전부 다 제외시켜버리죠. 이 공기는 임상옥 아니야. 이건 그냥 천박한 그냥 물질에 불과해요. 공기를 다 버려봐요. 그 고귀한 임상옥이 죽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공기와 나는 그렇게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공기는 완전히 다르고 나는 완전히 따로 다른 것 같지만 바로 이게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는 유기성을 말하는 겁니다. 너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어, 나 없으면 네가 살 수 없어 하는 게 유기성이에요. 그 세상의 모든 존재가 생태계라고 하는 건 서로의 유기성을 말하는 거죠. 작은 생태계와 큰 생태계, 큰 생태계는 더 큰 생태계와 그래서 내 안에 작은 생태계로부터 나라는 생태계, 그리고 인간이라는 생태계, 그 자연 생태계, 우주라는 생태계로 이렇게 프랙탈 구조로 이렇게 포함 관계를 이루면서 나온 거. 이게 바로 그 이천식천이기도 해요. 결국 그러니까 인내천이라고 하는 건 만물의 상생, 만물의 상생. 다시 얘기하면 인간만 따로 떼놓고 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생, 그리고 인간과 자연 생태계를 또 대립구도로 놓으면 인간과 자연 생태계 간의 상생, 이걸 말하는 게 바로 인내천의 핵심적인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부분 앞으로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약간 이야기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 관찰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범죄의 평등이 상생적 삶을 더욱 촉진하나 하는 거예요. 인간끼리만 아니면 인간과 만물 생태계, 일반 자연 생태계까지 포함해서. 또 그 다른 그 표현의 질문, 동일한 의미의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인간만의 평등과 상생이 가능할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그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얼마든지 개발하고 파괴하고 뭐 이래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건 계속 관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등, 상생, 가치 그리고 인내천 이게 그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이다 하면 불평등 요인은 과연 뭘까 하는 얘기를 우리가 또 해야 되겠죠. 과거에는 세습 때는 신분 계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약간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었죠. 인종차별이라는 그 불평등 요인이 있었고요. 성차별이나 불평등 요인이 있었고요. 국가 무슨 소수자 차별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습되는 자산 계급, 부의 세습 이게 거의 유일한 불평등 요인이에요. 이게 바로 과거와 현재 불평등의 공통점이자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이 야기한 현상은 민생을 위협해요. 무조건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동일하고 그리고 그 차이점은 뭐냐면 과거의 불평등 요소는 동학이 창시됐던 시기에는 주로 신분 계급, 신분 차별이었다면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있었다면 지금은 내가 부를 가졌는가 가지지 못했는가 하는 것, 그러니까 거대 자산을 가진 1%에 속하는가 그렇지 않은 나머지 99%에 속하는가의 불평등 요소로 단순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요 1%와 그렇지 않은 99%의 구도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 세상에 그 78억 2021년 현재 78억의 인구가 있다고 할 때 한 2,000명 정도가 나머지 46억 명이 가진 자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퍼센테이지로 하면 0.000000276%. 이 사람들이 60%의 세계 인구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0.2게 아니라 1%까지 가면요. 1%가 보유한 부가 거의 70억 명에 이르는 그 사람들이 가진 부의 총량의 2배를 넘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적법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여기서는
제가 이 소개한 슬라이드에서 3분의 2라고 했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상속이나 그러니까 불법적인 상속이죠. 하고 독점이나 혹은 정경 유착이든 유착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20년 동안 딱 떼서 500명 부자들만 떼놓고 봐도 얼마요? 수천조 원의 부를 대물림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13억의 인구를 가진 인도의 GDP하고 맞먹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아. 이런 게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는 지구 공동체 하나로 글로벌이라는 이야기 오래전부터 들어보셨죠? 세계는 이미 하나로 되어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 부의 불평등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또 다른 비교를 통해서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1%의 사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자산과 국가 자산을 한번 비교해 보면 2021년 미국 정부 예산이 코로나 예산 9천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4조 8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2018년 2021년 또 아니고 2018년 상위 1%의 재산이 140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죠. 그 차이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2021년도 정부 예산이 500조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10대 기업만 30대 기업까지도 가지도 않고 10대 기업까지만 해도 1,300, 아무튼 1,500조, 아무튼 몇 배가 넘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게 뭘까?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게 바로 1%의 사적 영역의 힘이 공적 영역인 정부 그리고 국가의 힘을 넘어선 지 오래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인류가 서구 유럽만 따져도 1300년, 가장 좁게 잡아서 1300년입니다. 이 중세라고 부르는 부분. 이때 국가와 종교가 한 몸이었죠. 이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행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기가 한동안 이어지고 겨우 국가로부터 종교를 분리해내고 나서 다시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과거에 종교가 들어갔던 자리에 기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1%의 자산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혁명은 정치에서 기업을 분리해내는 거다. 이건 정말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였죠. 자, 그래서 현대사회의 불평등 진원지가 바로 1%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1%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하는 이야기죠. 1%는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우리는 너무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비밀과 어떤 무서운 점이 들어있는지 간과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대량 생산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1원이 있다고 칠 때 1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1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구태여 숙이는 에너지가 더 집어드는 에너지가 더 들기 때문에 집지 않아 버립니다. 근데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무슨 뜻이냐면 중국 10억 인구, 20억 인구 여기에 1원짜리 물건 하나씩만 판다 하면 10억, 20억 갑자기 게임 체인저죠. 여러분 실은 시간만 있으면 좀 더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세계대전도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대량 생산된 물품을 어디다 팔지 하다가 일어난 게 세계대전이었어요. 어쨌든 이 대량 생산을 통해서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부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권력을 쥐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1%가 대량 생산을 계속 하려는 이유예요. 그런데 나머지 99%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99% 선생님 교수 아니에요? 교수는 1% 아닙니다. 명백한 99%죠. 저도 임금 노동자입니다. 임금 노동자. 그러니까 99%는 1%의 눈에 뭐냐면 딱 두 가지. 하나는 값싼 노동자예요. 값싼 노동자. 이게 취업 규칙을 지켜달라고? 너 돌았구나. 너 해고. 그 다음 줄을 쭉 섰잖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대량 구매자죠. 대량 구매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마케팅에 우리 태어났을 때부터 노출되었던 겁니다. 그 마케팅이 누구예요? 이 1%의 자산가들이에요.
당신은 여기에다 뭘 바르세요. 당신은 손에다 이 몇백만 원짜리 뭘 들으세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하는 마케팅에 빠져서 어렸을 때부터의 소원이 난 돈 벌면 저거 살 거야. 저거 살 거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2021년 현재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는 78억입니다. 이건 인간을 특별한 존재라고 두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연의 생태 피라미드 있죠. 여기에 인간은 동물과 자연과 다르고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인간을 위에다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도 이상한 현상이 많이 발견돼서 이 생태 피라미드에 두고 보니까 이 생태 피라미드는 언제 무너져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78억이라는 인구는 같이 죽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부나 자본주의가 시행되고 있는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국가에서는 어디나 인구 절벽이라는 프로파간다를 들어요. 여러분 인구가 많은 것 같죠? 적은 것 같아요? 인구 절벽이라고 할 만큼 적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죠. 그런데도 왜 그래? 바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위해서는 막대한 인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구가 늘어날수록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그로부터 늘어나는 수입이 더 많아질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1%가 하는 일이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죠. 이건 정부의 정책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 남북 간의 평화 싫어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안 되고 하는 이유가 군수산업업체. 이건 공공연한 비밀이죠. 그 사람들이 통일되면 우리 무기 더 이상 사지 않을 거 아니야. 이런 맥락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노골적이라서 미국 부처에서 장관을 하던 사람이 다시 기업의 CEO 메릴 린치 뭐 이런데 CEO로 갔다가 그 CEO가 다시 기업의 장관으로 오고 뭐 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죠. 기업 테러 방지법 이런 것도 굉장히 웃긴 건데 만약에 일반 시민이 기업에서 생산되는 어떤 비윤리적인 그런 거 고발을 목적으로 하든 뭘로 목적으로 하든 만약에 찍어서 다른데 온라인이든 어디든 퍼뜨린다 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입니다. 기업 테러 방지법이라고 불러요. 웃기죠. 이런 것까지 심지어 뭐 맥도날드법 별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이클 무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 주식회사야라고 얘기했던 거고 시스피라시라고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보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데 환경단체가 항상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일회용 컵을 쓰세요. 일회용 컵을 쓰지 마세요. 빨대 쓰지 마세요. 플라스틱 주의요. 항상 개인의 책임으로 넘기죠. 그런데 정작 해양 오염의 주 원인, 주 요인, 상업어업입니다. 커머셜 어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 인내천이 뭘까 할 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인내천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하늘처럼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은요 하늘처럼 존귀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어디 나오죠? 아무튼 동경대전에 나오나? 누가 온다, 아무개가 온다 하지 말고 하늘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은 존귀해. 그렇다면 누구든 차별받지 않아야 되겠죠. 평등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는 그 하늘처럼 존귀한 사람 중에 누구는 야 너 이거 해 이렇게 할 수 없죠. 누구나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는 상생 다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내천이죠. 이걸 가장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면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 그걸 지향하는 세계관이 바로 인내천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웅대한 사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리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윈윈 상생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아까 모두에 했던 민생의 문제입니다. 민생 해결의 민생 문제의 획기적인 개선 이게 바로 인내천이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인간 간의 평등 전략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하나는 평등을 강화시키는 포지티브 전략이 있고요.
평등이 아닌 것, 불평등을 완화시키거나 해소시키는 네거티브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포지티브 전략에서는 그 시민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이걸 강화시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식주는 깔고 가도 될 정도로 그렇게 넘쳐난다는 거죠. 자산들이 불평등만 없었다면. 그리고 그 반민생, 민생을 해치는 것, 이건 기득권의 특권, 반칙. 여러분 0.0000 몇 퍼센트의 기생하는 사람들이 많죠. 마당새들이 많죠. 주구들이라고도 하고. 그 사람들이 카르텔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카르텔이 그 1%로부터 떨어지는 떡고물을 먹죠. 떡고물 뭐 100억 먹기도 하고 500억 먹기도 1000억 먹기도 하고 푼돈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런 짓들을 하는 거고 부끄러운 짓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하는 거고. 이게 보통 우리가 부정한 기득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윈윈의 민생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하면 그 1%가 이야기하는 우리 사회 불평등이 뭐가 있을까 보면요.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보면 이게 자산 불평등과 임금 불평등, 크게 말하면 두 가지. 그 자산 불평등이라고 하는 건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속 세대에게까지 불평등을 물려주게 되는, 이건 출발점이 다르죠. 출발점이 다르면 이 불평등이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임금 불평등도 마찬가지예요. 임금 불평등 수십 년 이래로 계속 동결되어 왔죠. 안 오르죠. 근데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는 불평등.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 유형은 의료, 무슨 주거, 사업, 검찰, 언론 굉장히 많은 것들. 이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 자체가 1%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분야에 붙어 있는 기득권 카르텔들이란 거예요. 그 의료 불평등, 이런 것들을, 이런 불평등, 기존 기득권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불평등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의료 불평등이 사라지고 그 의료 민영화를 계속하려는 세력들이 있죠. 그리고 그 이런 다양한 불평들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개혁이 되면, 만약에 언론이 개혁된다면, 검찰이 개혁된다면, 사법이, 주거가, 의료가 개혁된다면, 이 개혁된다는 건 특권과 반칙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개혁과 민생은 당연히 동의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다르죠, 이것도. 그러니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 누구예요? 과거의 표현대로는 동학농민군이고요. 그 임금 노동자들, 일반 시민들, 혹은 자영업자들. 자, 그래서 민생을 위한 개혁의 핵심이, 가장 큰 핵심이 재벌과 법조 권력이다 하는 거. 이건 특히나 여러분 무슨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 사건이 터지거나 하면 항상 검사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대장동 이번에 관련해서도 검사들 이름이 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검사한테 이런 특권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권이에요. 세계적으로 이런 특권을 가진 집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토착 외구죠. 토착 외구.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은 참 희한하게 일본 극우 편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극우의 특징이 뭐냐면, 일본 극우도 일본 회의 비롯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 지금 맥락에서 얘기하면 차별을 정당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계급이라는 게 있다는 걸 정당화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국한테는 머리를 조아리고 일본 하는 이유가, 미국은 지금 1등이니까 그런 거고, 일본은 우리가 2등이고 3등 다른 제국 나라들은 우리가 또 지배하고, 이런 식으로 차별과 계급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정당화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해방 이후에 한 번도 처벌된 적이 없어요. 친일파들은. 이 사람들이 남아서 토착외구가 됐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 전 세계적으로 1%가 야기한 불평등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하나가 더 있어요. 플러스 친일파예요. 친일파.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친일파는 일본이 아니라 언제든 이 용어는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중에서 계속 그 남아둔 게 아직까지 그 연관이 있는 게 바로 이 토착이고 친일파라는 거. 그럼 심지어 이건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 이 친일파 후손 땅이 아직도. 그리고 그 재판하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그 후손 그 친일파 후손 땅을 되찾을 때도 있고, 되찾지 못할 때도 있고.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 사회 모든 주요한 영역에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의 뭐 친일파로 해도 좋고 기득권 이런 계열의 이런 맥락에 있는 기득권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될 때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될 때까지 유학을 시키기도 하고 무슨 뭐 재수를 뭐 10수를 20수를 시키기도 하고 그래도 되니까. 우린 뭐 좀 해보다가 안 되면 다른 거 그 레벨을 낮춰서라도 해야 되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갔다 와서 온갖 박사 뭐 온갖 무슨 뭐 사시 무슨 뭐 이러면서 계속 우리 사회의 높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마인드는 계속 그거죠. 기득권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이 국정 운영을 한다고 가정해봐요. 우리 일반 시민한테는 최악이죠. 일본 재단, 옛날에 사스카와 평화재단이라고 사스카와 재단 굉장히 유명한 재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잼머니들이 들어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돈을 안 뿌리는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 특징이 그렇다는 일단 아무 얘기도 그냥 준대. 그냥 드리는 거예요. 좋아서. 그리고 길들이죠. 저절로 친일파가 되죠. 자, 여러분 그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반복되는 패턴. 동일한 과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 일반 시민들은요. 동학농민군이라도 해도 좋습니다. 항상 저항해 와서 항상 불평등에 저항해 왔습니다. 과거 신화시대에는 신을 두려워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천원 불평등에 견디다 못해서 저항하기 시작하고 결국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극복했죠. 그리고 계급사회 시대 군주 양반이라고 해도 좋아요. 두려워하다가 우리 양민들이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위탁 생산자로 전락해버린 이런 일대로 하면서 가져가는 건 하나도 없는 이런 불평등에 처했을 때 결국 두려워했지만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또 한 번 시작된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요. 1% 굉장히 두려운 세력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온갖 힘 있는 기관들 다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두려운 그 존재지만 결국 우리들은 다 맞서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불평등을 개선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던질 수 있는 동학의 질문은 그거죠. 불평등을 극복하고 우리 동학의 이상사회죠. 대동사회를 이뤄낼 수 있을까? 나만 좋다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 거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존재일까 나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인내천 세상 이게 과연 구현 가능할까?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막 벅차오르죠. 모든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행복해지고 저 사람과 얘기하고 싶어. 이거 얼마나 멋진 세상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생의 삶을 위해서 우리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용기를 내서 가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거 하는 거, 기본주택이라고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게 전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래서 세 번째 21세기 지구 생태계 안에서의 인내처는 그럼 뭘까? 조금 전까지는 인간 사회 안에서의 평등, 함께 사는 것, 상생, 인내천을 얘기했다면 이제 지구 전체, 인간을 포함한 만물 전체 이 전략이 뭘까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슬라이드에서는 마지막 것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두 번째 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과거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양반하고 천민이 동등하다고? 뭐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동학농민군만 그렇지 않아요. 동등한 존재일수요. 이렇게 생각했죠. 지금 또 한 번 동일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하고
이를테면 쉽게 동물하고 동등한 존재라고? 미치셨어요? 이렇게 말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쟤들은 동물은 혹은 식물은 인간보다 못해요 하는 그 논리가 어떻게 근사한 말로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은 힘의 논리입니다. 결국은 힘의 논리. 그러니까 어쩌면 그래서 이런 성찰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현재의 동학은 과거 자신이 저항해온 차별의 늪에 스스로 혹시 빠져 있는 게 아닐까? 다시 한번 또 다른 관점에서 상생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과거의 기득권들, 과거의 언론이 있었다면 모든 언론이 저 평등을 주장한 사람 미쳤다 했겠죠.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할 때 인간의 평등을 넘어서 만물의 평등, 이 과연 뭘까 했을 때 직위 이론론인 그 현대적인 해석을 해보자면 그 나를 포함한 세상 모든 만물은 직위의 일부다. 이게 직위 이론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에너지처럼 혹은 원자처럼 이렇게 생각해도 좋죠. 이 본질이 질적으로 동일하다 하는 걸 말한 거고 그렇다면 결국 세상 만물은 작은 생태계 길 아까 우리 얘기했던 생태계가 서로 맞물리고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직위 이론론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렇다면 서로 맞물려서 살아갈 수 있다면 나의 생존을 위해서 너의 생존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아까 공기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랬잖아. 그거 좀 확장해서 얘기하면 인간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이 숨쉬는 공기, 물, 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맞물려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건데 이건 그 사실은 모든 인간이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미안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닌 자연 상태에는요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서로의 생존이 필수적이지가 않아요. 인간은 자연 상태가 없으면 죽습니다 당장. 근데 자연 생태계 여기서 너라고 표현한 자연 생태계는요 인간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참 특이하게 진화의 끝자락에 있죠. 더 이상 자연과 어울리지 않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오히려 없어지면 자연 생태계에 더 좋을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정말 그 팩트를 우리가 알면 인간은 진짜 맨 마지막 줄이죠. 고마워서라도 그리고 미안해서라도 땅을 밟을 때조차 어머니의 살을 밟는 것처럼 조심조심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최시영 선생이 이런 얘기를 당시에 했다는 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인간과 만물의 상생을 위협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그럴 때 그 첫 번째 포인트 제일 많이 인간과 만물의 상생을 해치는 요소가 먹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먹는 건 인간의 본능인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본능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걸 먹을까 하는 결정은요. 이미 1%가 결정해 두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다 하는 건 본능 맞지만 사과를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안 들죠. 현미를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 안 듭니다. 왜 그래? 그 전에 이미 그 마케팅 전략에 세뇌됐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떠오르는 게 있죠. 햄버거 이따만한 거 무슨 응? 그러니까 그거 한번 그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결국 그 심각한 바로 이것 때문에 이거 그 육상동물의 90%는 여러분 믿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사육동물입니다. 사육해요. 왜 사육해? 패티로 만들기 위해서 사육해요.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패티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양한 이유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세 번째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인간 사회, 인간 사회 마지막 그 포인트, 인간 사회가 지구 생태계의 일부라면 당연히 일부죠. 이거 부정한다는 건 비겁한 일입니다. 어떻게 일부가 아니야? 일부죠. 물 없이는 공기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인간만을 위한 상생 전략은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생태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생태계가 파괴되면 인간의 삶 당연히 파괴되는 이게 바로 인간 중심주의의 역설이죠.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간만 특별하니까 자연은 마음대로 개발해도 돼, 훼손해도 돼, 신이 허락했어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만을 위했는데 오히려 인간을 파괴시켜줘. 이게 인간 중심주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거죠. 생존과 상생, 같이 상생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하면 제일 첫 번째가 인구를 줄이는 거예요. 이건 백약이 무효입니다. 인구가 많으면요, 백약이 무효예요. 여러분 서울 거리 잘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 엄청 잘 돼 있어요. 근데 차가 몰리면요, 백약이 무효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인구를 줄이는 거고요. 선생님 저는 애 낳고 싶은데, 애 낳고 싶으면 그거 하면 되죠. 입양. 누구든 하늘처럼 존귀한 존재라면 왜 입양을 못해요? 선생님 우리 공장에 사람이 모자란데 그럼 외국인 모셔오면 되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차별 때문에 동학도들이라면 무조건 더 버려야 하는 차별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는 거죠. 두 번째 시급하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건 비건 식단입니다. 비건 식단. 전분 식물식이라고 보통 하죠. 메인으로 현미를 먹고, 백미는 정말 일본 사람들이 들여온 백미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작됐죠. 쓰레기 음식이라고 하죠. 건강학자들은, 의학자들은. 그러니까 전분식으로 현미를 하고, 그러니까 같이 조금 먹는 음식으로 채소나 과일 이 정도만 먹으면 다른 것들 하나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 비건 식단. 그래서 이 비건 식단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동학도라면 비건 식단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미쳤어. 진짜.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천식천이라는 그건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그건 상호 유기적 연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긍정이에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재 긍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물천사서천이라고 하죠. 존재하는 것 하나하나가 모두 하늘이고 행위하는 것 하나하나가 모두 하늘입니다 하는 것. 바로 그렇고요. 두 번째는 동물 역시 이건 학문적인 관점입니다. 인간과 동일한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 구조,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의 희로애락. 관찰의 양이 적기 때문에 동물은 그런 거 인간처럼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요즘은 정보의 양이 하도 넘쳐나서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요, 동물이 인간이 하는 짓 똑같이 다 해요. 사자가 심지어 새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아무튼 인간이 하는 일은 몽땅 다 해요. 아름다운 일, 오히려 아름답지 않은 일을 덜 하죠. 그래서 세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약 먹는 분 계세요? 혈압약, 선생님 당연히 나이 좀 들면 먹는 거 아닙니다. 혈압약, 당뇨약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또 얼마든지 건강하게, 약 하나도 없이 건강하게 잘. 그러니까 육식이 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항상 제기되는 반론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식물은 왜 먹어요? 식물도 생명인데 이거죠. 차악입니다. 차악. 최악은 육식과 채식을 다 하는 거고요.
작은 채식. 왜냐하면 채식을 하면 동물이 더 많이 살아요. 아마존 다 90% 뜯어내면서 거기다 목처지를 만들고 소사육장을 만들고 하는 건 더 많은 그 식물과 그 더 많은 동물들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채소 그 전분 식물식을 하면 그 희생을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프로세스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절대 소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마케팅 전략은 뭐예요? 당신 이걸 사야 행복합니다. 당신은 저 큰 차를, 저 큰 집을, 그리고 저 명품 백을, 저 명품 뭐를 사야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행복은 소비인 줄 알아. 그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로또만 기다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소비가 당연히 아니고요. 대량 생산은 소비를 줄이면 대량 생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 이 생산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일본 기업이 생산하는 거 안 산다. 일본 불매 운동도 우리 지금도 하고 있죠. 안 사면 일본의 그 극우의 힘이 약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비를 줄여가면 얼마든지 대량 생산의 그 프로세스도 깰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불평등에 저항하는 것이 이게 바로 가치 중심의 시민연대인데요. 가치 중심, 이익연대가 아니라 가치 중심. 우리는 상생이 좋은 가치 같아. 같이 사는 거, 평등이 좋은 것 같아. 같이 사는 거. 왜 그래요? 우리가 이걸 포기하면 1%만 힘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내천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지구라는 행성의 주인이라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내일이구나라고 주인의식이 있어야 당연하겠죠. 그렇지 않은 건 노예의 눈입니다. 노예의 눈. 그래서 유의할 점 마지막으로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인내천. 제가 지금 1시간 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왜 어렵냐면 기득권 카르텔이 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은 공고하냐면 돈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이익이 직접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뭔가 개혁이 되고 평등한 사회가 되고 한 자신들에게 돌아온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기득권 카르텔에 있는 사람이면 똘똘 뭉쳐요. 이익이라는 구심점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건 정당, 정치인, 무슨 기업, 무슨 검찰, 무슨 법조계, 뭐 언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똘똘 뭉쳐 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켜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하죠. 그래서 바로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 90%의 우리 일반 시민 99%의 우리 동학농민들은요 일단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렇게 똘똘 뭉쳐 있을 때 누군가 나서서 개혁하자, 최재우 같은 분이 나서서 개혁하자, 최시영 같은 분이 개혁하자라고 했을 때 정쟁처럼만 보여요. 그냥 시끄럽게만 보여요. 아, 누가 잘했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관심도 두지 않고. 그래서 어렵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외면하면 근데 나 자신의 민생이 파탄된다는 거. 두 번째는 관군, 민복군, 왜군이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에게 패배하면 우리 일반 시민 99%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천의 리더십은 항상 동학의 무국대도의 방법론을 통해서 발현된다는 것. 가치 중심이라는 말이 무국대도를 말하는 겁니다. 무국대도가 뭐예요? 현대어로 바꿀 수 있어요. 너무 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큰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아무렇게나 가도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도 괜찮아요. 이를테면 여기 종교의 옷을 입고 가도 되고요. 시민사회 운동의 옷을 입고 가도 되고요. 제3, 제4의 방법 다 좋아요. 이게 가치 중심이에요. 가치 중심. 평등이기만 하면, 같이 사는 상생이기만 하면, 인내천이기만 하면.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이게 셀프 리더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 그리고 내가 바뀌면 최시영 선생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이 당연히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어 나가다 보면 천하가 결국 바뀌게 되겠죠.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의할 거 두 번째, 좀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자기가 빠져 있는 함정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함정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남의 눈에 대들보는 보면 자기 눈에 대들보는 못 볼까?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이게 제가 이 가운데 박정희라고 써놓은 게 바로 이거. 자기의 이익에 빠지는 순간 1% 기득권 카르텔의 마인드라고 그랬죠. 이게 친일파의 마인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왜 박정희 써놨냐면 박정희를 좋아하는 분들이 동학도 중에 꽤 있다는 걸 제가 관찰했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 옛날로 치면 관군이나 마찬가지인데 불평등을 가져오는 왜 그런가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 때 몇 가지 인연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좋아해. 그게 기득권 카르텔의 마인드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치 중심의 연대여야 된다는 거죠. 가치 중심의 연대.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만 해서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진의가 조금이라도 더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인내처는 상생을 지향하는 삶의 태도다 하는 거 꼭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인내천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바로 상생의 리더십을 말하는 거죠. 우리 다 함께 잘 사는 것, 그게 바로 인내천이고 그렇게 하는 것, 행동들, 그게 바로 인내천의 리더십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